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의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언제부턴가 관절이 뻣뻣해졌고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도 줄어들었습니다.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살고 있구나. 무라카미 하루키는 말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젊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얻는 과정이다. 이 말이 오늘따라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균 수명은 80대를 향해 달려가지만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준비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에 대한 책은 넘쳐나지만 의미 있게 오래 사는 법에 대한 지혜는 찾기 어렵습니다. 한 친구의 경험담이 생각납니다. 정년퇴직 전날까지는 바빠서 미래를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갑자기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죠. 40년간 매일 아침 할 일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늘은 뭘 하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됐어요. 그 질문이 앞으로의 30년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두려웠죠. 이것이 많은 노년층이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직업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건강은 쇠퇴하며 관계망은 축소됩니다. 은퇴 후 3년 이내에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벗어난 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하는 것이죠. 실버 세대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런 내면의 갈등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마트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예전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혼자 있으면 벽시계 소리만 크게 들려요. 가끔은 내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거울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도전에 직면하면 많은 노인들은 전통적인 세 가지 선택지를 고민합니다. 첫째, 자녀와 동거하는 방법입니다. 가족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사는 어르신 중 60%가 심리적 소외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심리적으로는 오히려 멀어지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 할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신문을 보는 게 습관인데 며느리가 아버지, 애들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말하더군요. 저녁 식사 때는 싱겁게 음식을 하길래 소금을 더 넣으려다가 우리 모두 저염식으로 먹기로 했잖아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내 입맛대로 음식도 못 먹으니 내 집이 아니라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둘째, 간병인을 고용하는 방법입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의 공간을 유지할 수 있지만 현실적 제약이 큽니다. 간병인 고용 비용은 월 평균 230만 원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인 55만 원의 4배가 넘습니다. 또한 낯선 사람과의 일상 공유는 내 집인데 손님처럼 느껴진다는 심리적 부담을 가져옵니다. 셋째,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에 입소하는 방법입니다. 전문적인 돌봄과 또래 교류 기회가 있지만 자율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포기해야 합니다.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73%가 초기 적응 과정에서 우울감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저녁 9시 취침, 군대 같아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 하고 싶은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저 사무실 할머니일 뿐이죠. 이처럼 기존의 세 가지 길은 각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요?
정해진 틀 안에서만 노년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색다른 선택을 한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68살 윤대철 할아버지와 75살 송미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노후 생활 방식을 개척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어진 선택지를 고르는 대신 스스로 네 번째 길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노년의 핵심은 의존이 아니라 상호의존이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윤대철 할아버지는 30년간 중학교 국어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독서 모임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기타도 배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이 해외에 정착하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식탁에서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움이었는데 이제는 대화할 상대도 없고 맛있는 음식을 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니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도 집안은 적막했고 혼자 아플 때면 깊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열이 너무 높아 약국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때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아들네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이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는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왔고 손자는 학원을 전전하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집에 살면서도 더 외로워졌어요. 낮에는 텅 빈 집을 지키고 저녁에는 각자 방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가족이 한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더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몇 주간의 깊은 고민 끝에 윤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말을 꺼냈죠.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내 집으로 돌아갈게. 아들 부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할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독립적인 삶을 되찾은 윤 할아버지는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혼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 답을 찾기 시작한 건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단지 내 작은 공원에서 쉬고 있던 어느 오후, 한 어린아이가 흙무더기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파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남자아이가 울먹이며 잃어버린 장난감 자동차를 찾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찾는 것 좀 도와줄까?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뜻밖의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의 어머니 정수진 씨는 단지 내에 사는 젊은 한부모였습니다. 직장일로 바쁜 그녀는 8살 아들 민호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혼자 있어야 해서 늘 마음이 불편해요. 학원에 보내자니 아이가 너무 지쳐 보이고 윤 할아버지는 문득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후에 시간이 많은데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잠시 봐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민호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간식을 챙겨주고 때로는 공원에서 함께 놀았죠. 윤 할아버지에게는 교직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호의 학교 성적이 오르고 웃음이 늘어나자 수진 씨는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 사이에 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잠시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한 달 후, 윤 할아버지는 동화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에서 4~5명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죠. 이런 활동을 통해 얻은 소소한 용도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대감이 생겼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요양원이나 간병인을 고민했던 내가 오히려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네요.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비슷한 상황의 다른 어르신들도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77세 조영숙 할머니였습니다. 조 할머니는 30년간 여성복 매장을 운영하다 은퇴한 후 자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족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꼈고 결국 홀로 살기로 했지만 외로움과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조 할머니는 다른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녀가 찾은 해결책은 시니어 룸메이트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월세와 관리비가 너무 부담되더군요. 조 할머니가 처음 만난 룸메이트는 69살 문경자 씨였습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다 은퇴한 문 씨는 조용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성격이었지만 공통점도 있었죠. 둘 다 조용한 아침을 좋아했고 깨끗한 집안 환경을 중요시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한 달 정도의 적응 기간을 거치며 두 사람은 생활 규칙을 만들어 갔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공유하되 개인 공간은 철저히 존중하기로 했고 공과금과 식비는 정확히 반반씩 나누었습니다. 대신 각자 잘하는 집안일을 분담했죠. 문 선생님은 요리를 맡고 제가 청소와 빨래를 담당했어요. 젊었을 때는 남편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했는데 이제 와서 집안일을 나눠 하니 오히려 더 효율적이더군요. 몇 개월이 지나자 두 사람은 단순한 룸메이트를 넘어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조 할머니가 허리를 다쳤을 때 문 씨는 병원에 동행했고 문 씨가 감기에 걸렸을 때 조 할머니는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같은 나이대라서 서로의 고민을 이해하는 것도 좋았어요. 자식들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노년의 고민들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죠. 경제적 이점도 컸습니다. 생활비가 거의 반으로 줄었고 두 사람의 연금을 합치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여유로 1년에 한 번씩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죠. 작년에는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이번에는 강원도 설악산을 가볼 계획이에요.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여행입니다. 두 사람의 룸메이트 생활이 알려지자 다른 노인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는 시니어 룸메이트 매칭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조 할머니와 문 씨는 조언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쉐어하우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네요. 윤 할아버지와 조 할머니의 이야기는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윤 할아버지는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조 할머니는 동년배와의 동거를 통해 새로운 노후 생활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첫째, 두 분 모두 남에게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정해진 선택지에 자신을 맞추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선택지를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죠. 둘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으로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했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조 할머니는 룸메이트에게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셋째, 경제적 해결책과 정서적 만족을 동시에 찾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생존이 아닌 잘 살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이 두 분의 이야기는 노년기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삶을 실험하고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길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는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윤 할아버지와 조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노년의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걸어간 길은 기존의 선택지에서 벗어난 네 번째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노년을 의존의 시기로 생각합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경제적 능력이 줄어들면서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하는 시기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만난 두 분의 이야기는 노년이 여전히 선택의 시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인복지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60 이상 노년층 중 약 70%가 노후 생활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적이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 의존, 간병인 고용, 요양원 입소라는 세 가지 경로 중에서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윤 할아버지와 조 할머니는 이러한 틀을 깨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들의 사례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노년기에도 관계의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윤 할아버지는 아이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조 할머니는 룸메이트와의 관계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했습니다. 이는 혈연관계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유대가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노년학 연구에서는 다양한 세대와의 교류가 노인의 인지, 기능과 정서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합니다. 윤 할아버지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활기를 되찾은 것처럼요. 둘째, 기여하는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이 중요합니다. 두 분 모두 단순히 도움을 받기만 하는 위치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자신을 재정립했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조 할머니는 룸메이트와 집안일을 분담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이 노년기 정신 건강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죠. 셋째, 자기 결정권의 행사가 중요합니다. 두 분 모두 타인이 정해준 길을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체성을 되찾았습니다. 노년학자들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결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질 때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넷째, 창의적 해결책의 중요성입니다. 윤 할아버지와 조 할머니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는 문제 상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그것이 만들어진 동일한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처럼 노년의 문제도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중년기에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노후를 위한 다양한 관계망을 구축해보세요. 가족 외에도 이웃,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는 노년에 큰 자산이 됩니다. 조 할머니가 룸메이트를 만나 삶의 활력을 되찾은 것처럼요.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생각해 보세요. 윤 할아버지는 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조 할머니는 자신의 정리정돈 능력을 함께 사는 공간에 활용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네 번째 길을 모색해보세요. 자신의 상황과 성격,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나만의 방식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윤 할아버지와 조 할머니도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발견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년을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노년기는 단순히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새로운 빛깔로 세상을 비추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빛깔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는 노년은 우리가 젊었을 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할아버지와 조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사회는 점점 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잘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윤 할아버지와 조 할머니처럼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가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의 노년에 대한 인식도 더 풍요롭게 변화할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노년기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우리 모두는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부터 조금씩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길 바랍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더 풍요로운 지혜가 될 테니까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